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추가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지인 수사 상황을 불법 조회했다는 혐의로 감찰을 받았는데 오히려 수사 상황을 불법 조회한 건 청와대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드루킹 관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폈죠. 네, 그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가 그 USB에 관해서 드루킹이 제출한 것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는 작업을 공식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나와 특검반원 4명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는데 단체방인데 그 메신저에 이인철 전 특감반장이 관련 기사 내용을 올렸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관련 기사 내용을 올리면서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USB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특감반이 아니느냐. 네. 내가 들여다본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들여다봤다. 더군다나 특검이라고 하는 이 공정한 수사 절차에 왜 그 청와대가 관심을 가졌느냐, 이런 뉘앙스로 여러 가지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한 것이 특감반은 윗선이 지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가 사건을 들여다본 것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건을 들여다본 것은 청와대 특감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항변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내용은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 첫머리에 가장 먼저 이제 폭로를 한 내용이고, 이어서 유재수 전 금융위국장 비위 조사,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감찰 조사 등도 언급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찍어내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 국장 같은 경우 네. 개인 그 비리가 있는 것으로 그 사료가 돼서 감찰 조사를 그 철저히 해서 3개 사항을 조사해서 그 보고를 했다. 그 예를 들면 특정 펀드 회사가 네. 420억 정도 뭔가 이득을 보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점과 또 자신의 이를테면 가족이 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재산에 맞지 않게끔 호화 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감찰 조사 보고서를 올렸고 네. 특감 반장 등이 이것은 분명히 수사를 의뢰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봤더니 감찰이 결국 중단이 되고 오히려 영전을 한 꼴이었다. 더군다나 사표를 받긴 받았지만 사실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도 무엇인가 다른 윗선이 그 작동한 것이다. 그래서 감찰 조사 내용이 공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인은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제도 좀 짚어볼 텐데요. 당시 흑산도 공항 건설이라는 현안이 있었는데 이걸 반대하는 김은경 전 장관은 사표를 받아야 한다. 이인철 전 특감반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사표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공항 건설에 그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그 동향 보고라고 하는 문건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와 같이 반대하는 그 기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일정한 그 위원회에서도 함께 그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위원들은 신분이 민간인 신분인데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그 명단도 14명을 파악을 해서 형광펜으로 그 칠을 해서 이렇게 그 보고를 했다.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찍어내기를 하고 민간인 사찰에 있어서 분명히 청와대가 일정한 몫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 것이죠. 네, 관련 내용은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유 국장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근거가 상당히 그 취약하고 그 미약하다. 다만 일정 부분의 그 생활에 있어서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특감반이 개입하기보다는 해당 소속 부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해서 이첩을 통지를 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정 장관을 겨냥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는데 시점이 조금 묘합니다. 내일 모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시점을 보게 되면 그 상당히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나 네. 이랬을 때 무엇인가 자신의 그 방패막이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관련된 수사가
사실상 그 세 곳에서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수원지검, 동부지검, 또 본인이 그 고발을 한 모욕죄 네. 혐의로 그것은 이제 그 내일부터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중앙지검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사의 그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심적인 압박감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요. 이것에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혹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이른바 그 기싸움 같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이 전이라든가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에 주로 지금까지 두세 번에 걸쳐진 이 기자회견이 있었던 공통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세 번째 기자회견인데 김태우 전 수사관 측에서는 한꺼번에 폭로하지 못한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뭐 관련 내용을 뽑아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장소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현주 의원, 김진태 의원 같은 야당 의원들이 함께했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의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야권에 이렇게 그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김태우 그 수사관 본인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을 엄격한 그 법의 잣대로 그 가져가기보다는 뭐 정치적인 연기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지지 세력이 분명히 있게 되고 네. 본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나 범죄 혐의 자체는 사실상 조금 희석되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진화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일단 착안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그 잣대와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청와대 더군다나 특감반 민정수석실과 이제 그 관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마당보다는 정치의 마당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싶은 네. 이와 같은 전략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자, 이제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바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는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부터 약 8개월간에 걸친 그 수사가 나름대로 이제 그 정점과 종료가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그 사법부 역사상 뭐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40여 개의 범죄 사실에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일제 강제 소송과 관련된 재판 개입이라든가 이것도 결국 상고 법원에 대한 확보를 위한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통진단 국회의원의 그 지위에 관한 소송에 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니냐, 그리고 횡령 금액을 약 3억 5천 정도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그 등등으로 직권 남용의 혐의에서부터 국고 손실의 그 혐의에 이르기까지 42여 개의 그 혐의 사항이고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내용들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려 그 페이지 수가 260페이지 뭐 이상이 되었기 상당히 때문에 많다고 하죠. 상당히 그 방대한 그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법관 2명도 함께 내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함께 넘겨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 40여 가지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관련해서 비슷한 판결을 비추어볼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그 직권남용의 그 법리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그 직권남용의 그 혐의 자체를 최근에 법원에서는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두 단계로 나눠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즉 직권이 있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남용할 직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쟁점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이후에 이를테면 실제적으로 재판을 한 그 재판관들이 네. 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를 했느냐, 이것도 또 입증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우병우 이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그 부하 직원의 위법한 행위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모할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 판례의 그 경향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남재훈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그 혐의도 네. 묵시적이고 명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 좁게 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직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네.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좀 면죄부를 준 판결들이 많았는데 이번 재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그 상고심이 그 진행 중인데요. 한 번 더 그 연장에 대해서 구속 기한이 공교롭게도 그 4월 16일 자정까지로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5주기 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5년 그 형과 200억 원의 그 벌금을 항소심에서 이제 받았었는데 이것이 현재 그 대법원에서 계속 그 진행 중에 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이 세월호 그 사건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그 악연 내지 상당히 무엇인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우연치고는 왜냐하면 구속 기간의 최종 만기가 하필 네. 4월 16일 자정이냐. 그리고 그 세월호 건과 관련돼서는 세월호 밀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의 그 논란에서부터 일본 그 기자가 여러 가지 뭐 명예훼손과 관련된 또 이런 그 법적 쟁송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세월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악연 아닌 악연이 뭐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16일이 구속기간 만기라면은 2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다른 재판의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단 1심, 2심에서 1년 6월 이상이 그 소요가 됐고요. 네. 이와 거의 판박이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지금 이재용 그 사건도 1년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해석됩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이제 3.1절이 다가오니까 특별 사면 얘기가 좀 주장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면을 하려면은 요건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종료가 돼서 형이 그 확정이 그 돼야 가능한 그럼 대법원 되는 거죠. 판결이 나와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지금 그 세 가지 사건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25년 형을 선고받고 진행 중인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 이거 계속 그 진행 중에 그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그것은 6년형으로 현재 항소심에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20대 총선과 관련돼서 네. 재판 총선에 개입을 했다고 공천 하는 개입 공천 개입 사건. 말이죠. 네. 그것은 이제 항소심을 이제 양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 그것은 2년으로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년과 관련된 대법원 또 항소심 관련돼서 종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에 그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 3.1절 관련된 특별 사면에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사는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다 하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돌연사가 우려된다면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주장의 그 내용 자체는 지금 거의 70대 후반, 80대의 그 고령자로서 당뇨병과 또 밤에 제대로 일정한 기구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지 못하면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 그래서 돌연사도 상당히 그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재판부가 그 새롭게 구성되게 되면 사실은 구속 기간 그 만료까지 제대로 재판이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재판 관련 기록이 10만 쪽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 그 보장 차원에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지난달에 그 보석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항은 네. 재판에 상당히 그 재량적인 요소가 그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난번에 예를 들면 김규춘 비서실장이 보석도 결국은 이제 그 기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아주 그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보석의 그 용인 인용 여부는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보석이 인용된 경우는 10건 중에 3건 정도에 그 불과한 것입니다. 30%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사항 자체도 좀 어렵지 않는가 보지만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중에 갑자기 사망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그동안 윤 센터장과 함께 닥터에게 도입을 위해 힘썼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추도사를 읊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추도사입니다. 물러설 자리가 없는 피투성이 싸움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선생님께 항상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곧 비행에 올라가면 많이 바빠지실 겁니다. 창공에서 뵙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응급 의료 체계의 인프라의 그 기초를 다졌던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그 사망한 시점에서 실제로 발견된 시점이 무려 3일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족도 늘 야근을 했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주변에서도 밤에 불이 그대로 켜 있었는데 오늘도 그냥 야근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족이 와서 집무실에 와봤더니 그냥 그 책상 위에 이렇게 그 앉은 채로 돌아가신 것 네.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응급 의료 체계에 예를 들면 닥터 헬기의 그 도입에서부터 응급 의료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그 구축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이국정 그 의사가 날개 쭉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고 그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그 이익보다는 그 공익과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전한 응급 인프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정부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이제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분 자체가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지만 2010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거지만 관련된 그 법에 의하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보훈처에서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그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정될 예정에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요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료진 환경들은 여전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뭐 윤 센터장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퇴근한 사람이라는 동료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33살의 대학병원 전공의가 갑자기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근무 환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2월 1일 날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이제 근무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 야근 근무 12시간을 했습니다. 네. 그냥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한 것이죠.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네. 나가고 있는데 1월 31일 날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어서 야간 근무에 들어가면서 7시부터 또 오전 7시까지 또 오전 7시부터 밤 7시까지 그러면 36시간을 근무할 예정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26시간을 근무한 그 상태에서 아침에 결국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전공의법 등에 그 의하면 네. 사실상 그 3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법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법이 저는 이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 36시간 동안 뭐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법에 가능하도록 그 해 놨는지 사실은 그 의사가 안전해야 환자도 이제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 집중 능력이라든가 생체 리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6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나서 중요한 또 응급 환자를 본다고 한다면 더 사실은 위험한 일 더 위험하지 아니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 전체 한국 사회가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군다나 52시간 뭐 최저 근무라고 하는 뭐 이런 좀 저녁 있는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응급 쪽에 계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그 열악한 근무 조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현행법이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게 더 놀라운데 연속 3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응급 상황 시에는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새 워라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역행하는 흐름인데 법이 이렇더라도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은 그 환자의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법에서 더 꼼꼼하게 휴게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응급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많은 그 투자와 많은 관심이 있었을 때 결국 이 혜택은 국민 전체에게 그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응급 쪽에 계신 의료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인 지원 또 국민의 응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의사들에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